네, 자, 이 시간에는요, 60페이지 유형자산. 우리가 비유동자산을 지금 공부하고 있죠. 자산의 비유동자산의 앞 시간에서 투자자산을 정리했습니다. 네, 투자자산에서 출제 빈도는 굉장히 낮아요.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공부도 간단히 했고요. 개정 과목 정도 여러분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 투자자산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중요한 개정 과목은 매도 가능증권입니다. 매도 가능증권. 특히 그 평가하고 처분에 관해서 잘 알아두셔야 돼요. 취득, 매도 가능증권의 취득, 평가, 처분에 관한 거. 단기 매매증권하고 차이가 난다는 거 알아두시고, 단기 매매증권하고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여러분 단기 매매증권 취득할 때 수수료는 단기 매매증권의 취득원가에 포함시키나요? 영업의 비용인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나요? 그렇습니다. 단기 매매증권은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근데 매도가능증권을 보면요, 그렇지 않아요. 매도가능증권은 취득할 때 수수료 그거 취득원가에 포함해버려요. 비용 처리 안 합니다. 취득원가에 포함합니다. 네. 제가 단기 매매증권 공부할 때 취득하는데 수수료를 별도의 그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이거밖에 아마 없을 겁니다 라는 얘기를 제가 했었는데, 그 기억이 지금 좀 이제 기억이 나지 않겠죠. 자, 그 이후의 모든 자산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에 우리 재고자산 지금 배웠습니다. 재고자산 취득하면서 들어가는 하차비, 보험료 또는 수수료, 중개료 뭐 전부 재고자산 취득원가에 포함했죠. 네. 그리고 지금 얘기하려고는 단기 매도가능증권 또는 만기보유증권, 이런 유가증권도 단기 매매증권만 예외로 하고, 만기보유증권이나 매도가능증권 이런 투자자산도 취득하면서 들어간 수수료 있죠? 취득원가에 다 포함시켜요. 포함시킵니다. 그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취득할 때 그렇게 다르고. 그 다음에 평가를 한번 볼까요? 자, 단기 매매증권은 평가 손실과 평가 이익을 단기의 손익에 반영을 합니다. 단기의 손익에 반영이 돼요. 그러니까 영업의 수익과 영업의 비용으로 본다는 거죠. 이익은 영업의 수익이요, 비용은 영업의 비용으로 본다. 그러나 매도가능증권은 평가는 합니다. 하지만 평가 이익과 평가 손실이 단기의 손익으로 안 가고 자본으로 간다요. 자본. 그 소속이 달라요. 완전히. 매도가능증권은 자본으로 보고, 평가 이익과 평가 손실이 기타 포괄손익 2개. 그런데 단기 매매증권은 비용으로 또는 수익으로 본다는 거죠. 많이 다르죠. 예. 자, 평가는 그렇고, 또 평가에서 아까 평가 안 하는 유가증권이 뭐가 있어요? 만기보유증권은 아예 평가를 안 해요. 만기보유증권은 아예 평가를 안 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네, 나머지 뭐 처분에 관한 건 거의 같습니다. 네네. 우리가 지금 언급하고 있는 세 가지 개정 과목이 다 유가증권과 관련된 개정 과목인데요. 지금 여기서 지금 하나는 단기 매매증권이잖아요. 단기 매매증권이 우리 앞에서 배운 거, 단기간에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이에요. 그 유가증권이 과연 뭐냐? 유가증권이라는 것은 주식, 채권, 이걸 총칭하는 말이에요. 주식이나 채권. 또 채권이라 하는 것은 국가가 발행한 국채, 공채, 그리고 기업이 발행하는 사채. 이게 채권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가증권을 기업에서 이렇게 취득했다는 것은 되게 투자 목적이에요. 투자 목적. 근데 단기간의 투자 목적이다. 그러면 단기 매매증권으로서 이건 유동자산으로 우리가 분류해서
그 당좌자산 공부할 때 이걸 했단 말이죠. 근데 요거는 지금 우리 교재에서 현재 안 다루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아까 투자자산에서 요게 좀 다루어져 있어야 되는데 빠져 있어가지고 어디에서가 나올 겁니다. 뒤에 가다 보면 문제풀이에서 나오든지. 그래서 미리 이게 정리를 했던 거예요. 매도가능증권하고 만기보유증권이 있는데 이 앞에서 배웠던 이 단기 매매증권하고 다른 점이 많다 이거예요. 다른 점이. 우선 평가할 때 완전히 많이 다르죠. 만기보유증권은 아예 평가를 안 해. 매도가능증권은 평가는 하지만 평가 손익이 단기의 손익으로 안 가요. 예, 자본으로 간다 이 말이죠. 자본. 그러니까 성격이 많이 달라요. 이거하고 이거하고. 그래서 이것과 이거를 비교하는 문제가 아마 여기 이제 투자자산 문제 풀 때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투자자산 공부 조금밖에 안 하고 또 문제 풀로 뒤에 가는 거 귀찮으니까 유형자산까지 다 하고 투자자산하고 유형자산 한꺼번에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자, 이제 유형자산으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비유동자산에서는요, 유형자산 공부가 제일 중요해요. 여기서는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와요. 예, 이론과 실기에서 다 중요하니까 유형자산은 좀 우리가 공부를 잘 많이 해둬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유형자산이 뭐냐? 비유동자산 중에서 비유동자산에 속한다 이 말이죠. 비유동자산 중에서 기업의 영업활동 과정에서 장기간에 걸쳐 사용되어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기대되는 유형의 자산을 말한다. 예, 뭐 여러 가지 설명이 나옵니다. 우선 비유동자산이라는 거, 유동자산은. 그리고 기업의 영업활동 과정에 사용해야 돼요. 기업의 영업활동 과정에 사용하지 않는 자산이라면 그건 투자자산이요. 투자. 기업의 영업활동에 써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것도 장기간에 걸쳐 사용해야 돼. 그냥 뭐 6개월, 1년 만에 없어져 버리는 건 안 되고 1년을 초과해서 3년, 5년,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사용되어지는 그럼으로써 미래의 경제적인 효익이 기대돼요. 그걸 사용함으로써 뭐 돈벌이가 일어나야 되겠죠. 그걸 쓰면. 그리고 유형의 자산이다. 유형의 자산이라는 건 뭐냐? 물리적 형태가 있다 이 말이에요. 물리적 형태가 있다. 유형. 유형이라는 말은 물리적인 형태가 있다 이거예요. 물리적. 그러니까 유형자산은 딱 보면 저것이 공기청정기다 그러면 딱 봐도 누가 봐도 공기청정기 모양이 딱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유형의 자산이 아닌 게 있어요. 무슨 특허권 같은 거 이런 것은 종이 뭐 이게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는 번호가 있거든요. 특허 번호 뭐 몇 다시 몇 번. 여러분들 막 그 뭡니까? 뭐 TV 광고 보면은 뭐 자기네 물건을 광고하기 위해서 이 제품 뭐 이 상품은 뭐 무슨 특허 몇 번이다 이렇게 말해주나요? 그 특허 어떻게 생긴가 봅시다 그러면 종이로 돼 있잖아요. 인쇄 안 하면 종이도 없어요. 그냥 번호만 있어. 예. 그 물리적 형태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게 재산적 가치가 있어요. 그리고 그 특허를 지님으로써 그 특허권으로 인해서 기업이 미래적으로 경제적 효익을 기대할 수가 있어요. 예. 그것은 무형. 아까 물리적 형태가 없는 거 지금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건 일단 나중에 유형자산 끝나고 할 거고 우리는 지금 물리적 형태가 있는 유형의 자산을 가지고 우리가 회계 처리하는 법을 배울 거예요. 그래서 영업활동에 사용되어야 되고요. 장기간에 걸쳐서 사용되면서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는 유형의 자산이 바로 유형자산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개정 과목이 뭐뭐 있느냐. 토지. 너무 쉽죠? 토지. 뭐 대지, 임야, 전답, 잡종지 이거 상관없어요. 땅이면 다 토지라는 개정 과목을 씁니다. 근데 이 토지가 투자 목적이면 안 되고 영업 목적이어야 돼요. 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야 돼요.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샀어야 그게 토지다 이거예요. 두 번째 개정 과목 건물. 네, 건물 모르는 사람 없죠?
개정 과목이 건물입니다. 너무 쉽죠? 그래서 건물이라는 것은 사무소, 점포, 공장, 회사가 보유하고 이 사택이라는 게 있어요. 예, 사택. 회사가 직원들이 이 직원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복지를 위해서 회사가 보유한 주택이죠. 이게 사택입니다. 이것도 건물이에요. 또 회사 내에 기숙사를 지어서 운영하면 그 기숙사도 건물이에요. 그래서 뭐 공장, 사무실, 점포, 사택, 기숙사 모두 건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건물 안에 설치되어 있는 여러 가지 설비 있죠. 승강기 설비, 뭐 차고지, 보일러실, 통풍 설치, 이거 모두 다 건물의 부속 설비예요. 그러니까 건물에 다 포함시키면 돼요. 자, 뭐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니까. 개정 과목만 한번 잘 이해해 보세요. 구축물. 이게 좀 특이하죠, 개정 과목이. 토지 건물은 누가 봐도 딱 아는데. 자, 구축물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토지 위에 정착된 건물 이외의 토목 설비, 공작물. 토지 위에 건물 말고 뭐가 있을까요? 다리 같은 거 있잖아요. 다리. 또는 육교. 이렇게 회사 공장 내에 도로가 쫙쫙 있는데 사원들이 이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교통사고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육교를 놓는다든가 이러면 그게 하나의 구축물이 돼요. 그것도 자산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 외에 설치한 여러 가지 토목 설비가 있습니다. 분수대 같은 것도 멋지게 만들면 그것도 하나의 자산이에요. 분수대. 정원 꾸밀 때. 그런 걸 구축물로 회계 처리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기계장치. 네. 기계죠, 기계. 공장이 있는 기업이다 그러면 기계장치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기계장치는 공장 내에 있는 컨베이어 벨트라든가 기중기라든가 이런 것도 다 기계장치로 분류합니다. 그 다음에 차량 운반구. 우리 승용차, 화물차. 승용차, 사람이 타는 거, 화물차, 우리가 화물 운반하는 거죠. 오토바이도 차량 운반구 개정 과목으로 처리합니다. 육상 운송 수단은 다 차량 운반구예요. 육상 운송. 땅 위에서 운송하는 데 쓰는 수단, 오토바이도 거기에 해당이 되겠죠. 네. 그러면 선생님, 리아카도 차량 운반구로 할까요? 리아카가 뭐 장기간에 걸쳐 쓰면은 모르겠는데 리아카 같은 경우는 얼마 안 쓰면 망가지죠. 그러니까 리아카를 차량 운반구로 하는 회사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뭐 우리 회사는 특별히 리아카를 굉장히 운송수단으로 굉장히 많이 쓰는 그런 특징이 있다. 그리고 리아카가 뭐 10대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수백 대. 굉장히 리아카 가격이 보통이 아니야. 그러면 그런 기업은 유형자산으로 차량 운반구로 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리아카도 사람이 끌긴 하지만 하여튼 운송수단이긴 합니다. 그건 아주 예외적인 거고요. 일반적으로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비품. 우리 사무실에 있는 게 상당히 대부분 다 비품에 해당이 되죠. 사무용 집기 비품이라고 그러죠. 냉장고라든가 에어컨이라든가 책상이라든가 컴퓨터라든가 복사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비품에 해당되는 개정 과목입니다. 비품. 자, 이제 마지막으로 건설 중인 자산. 자, 건설은 뭘 건설해요? 건물을 짓거나 구축물을 짓거나 이게 건설이죠. 이 건물이 되기 전 상태, 또 구축물이 되기 전 상태, 공사하는 기간 동안에 여기 내용을 볼까요? 건설 중인 자산. 유형자산의 건설을 위해 지출한 금액을 건설 완료 전까지 처리하는 임시계정이다. 네. 그러니까 무슨 공장 건물을 하나 짓는다. 그러면은 공장 건물이 그냥 어느 날 한두 달 내에 금방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예, 물론 뭐 빨리 지면 한두 달 안에 짓겠죠. 그러나 그 기간 동안에 2달 만에 짓는다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거기에 투자되는 것들, 건물 지으려고 설계사무소에 설계도면을 맡겼다. 그래가지고 설계도면 값을 500만 원 지불했어요.
그러면 건설 중인 자산 500만 원 차변에 대변에 현금. 자, 이제 설계 도면 나왔고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도면을 주고 시공업체를 선정을 했어요. 건물 짓는데 창고 짓는데 3억 원이던데. 좋아요. 3억 원. 근데 계약금 3천만 원 10% 주었습니다. 그것도 차변에 건설 중인 자산. 예. 그 건물이 완공될 때까지 설계 도면 작성하는 비용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준공검사 끝나가지고 들어가는 비용까지를 전부 건설 중인 자산에 임시로 다 모아둬요. 그랬다가 준공검사 끝나서 등기가 되면 건물로 딱 바꾸는 거예요. 임시계절. 구축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유형자산의 개정 과목은 이렇게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비품, 건설 중인 자산으로 분류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어떻게 결정하느냐. 앞에서 배웠던 재고자산, 즉 유동자산 중에 재고자산의 취득원가하고 똑같아요. 취득 시 모든 비용을 다 포함합니다.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구입대금의 그 자산이 본래의 기능을 수행할 때까지 발생한 구입과 부대 비용을 가산하여 기입한다. 구입 부대 비용은 매입수수료, 운송비, 하역비, 설치비, 시운전해야 되는 거면 시운전비, 또 세금을 취득세가 필요한 거는 취득세, 건물이나 토지는 취득세가 있죠. 차량도 취득세가 있습니다. 이런 취득세, 또는 토지를 사가지고 좀 정비를 했어요. 그런데 토목공사가 필요하겠죠. 그런 비용 모두 자산이다. 자산. 비용 처리 안 해요. 취득 시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전부 자산으로 본다 이거예요. 자산으로 처리한다. 그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거는 취득할 때 원가, 취득 원가는 모두 포함하면 돼요. 취득 비용을. 자, 그런데 취득 후에도 우리는 유형자산은 어떻게 해요? 유형자산은 장기간에 걸쳐 사용하기 때문에 이게 돈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관리하다 보면. 그게 취득 후에 지출. 자, 유형자산을 취득한 후에 지출하는 때는 두 가지로 개정 과목을 처리합니다.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는 말은 자산 처리하는 거예요. 자산 처리. 자본적 지출이라는 것은 개정 과목을 자본으로 한다는 게 아니에요. 네, 좀 헷갈리겠죠? 자산. 네, 개정 과목이 자산이다. 빛이 좀 들어와서. 자산. 자, 어떤 것이 자산 처리하는 자본적 지출인지 알아보세요. 자, 유형자산을 취득한 후에 발생하는 지출이 내용연수 증가. 이 내용연수라는 것은 사용기간이에요. 사용기간. 사용기간이 증가한다 이 말이네요. 내용연수가 증가하거나 생산 능력의 증대, 원가 절감, 품질 향상 이런 등의 경우에 해당이 된다면 그것이 이번에 지출함으로써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증가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자산으로 처리한다. 자산으로 처리한다. 네. 이게 주의라고 했지만 하나의 예가 되겠습니다. 이게 예.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경우 밑에 예가 나와 있죠. 자, 건물에다가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비용. 이거는 비용이 아니라 자산이다. 즉 건물로 회계 처리하라 이겁니다. 이거는 개정 과목이 건물입니다. 이거예요. 건물. 그 다음에 증설이나 개조, 냉난방 장치의 설치. 건물을 증설했어요. 이게 3층인데 4층 올리고 엘리베이터도 한 대 놓았습니다. 4층 올리는데 5천만 원이 들어갔고 엘리베이터 놓는데 5천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전부 1억을 썼네요. 7월 달에 1억을 써고
이 1억을 사용해가지고 엘리베이터도 놓고 한 층을 더 올렸어요. 그러면 이게 바로 뭐예요? 자본적 지출. 1억 원을 수선비로 처리하지 말고 차변에 건물 1억 원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했으면 대변에 현금 1억 원. 자본적 지출이다. 왜 그럴까요? 자, 건물에다 엘리베이터를 놓으면요, 생산 능력이, 우리가 이거 만약에 공장이면은, 여기가 공장이면 직원들이 빨리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어요. 그 단위 시간 내에 생산을 더 많이 할 수 있죠. 자, 여기는 공장은 아니지만 엘리베이터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이 건물 가격이 달라지겠죠. 예. 만약에 누가 여기 4층에다가 누가 어떤 의사분이 여기다가 예, 무슨 병원, 개인 병원을 하나 하고 싶어요. 근데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환자가 이 4층까지 이렇게 더운 날 올라오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지금 다리를 다쳐가지고 만약에 외과 병원을 다리를 다쳐가지고 걸을 수 없는 사람은 이거 어떻게 옵니까? 그래서 병원 같은 건 이거 할 수가 없어. 그러면 건물의 가치가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그러니까 어떤 업종이든지 들어올 수 있는 건물이었을 때 그게 건물이 탁탁 내놓으면 빨리빨리 나가고 가격도 제값을 받는 겁니다. 근데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아무나 안 들어와요. 엘리베이터가 없어도 비즈니스가 되는 것만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 그러니까 뭐예요? 그것이 다 결국에 그 건물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본적 지출, 비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익적 지출. 수익적 지출이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선생님, 수익하고 비용은 반대잖아요. 그렇죠? 반대죠. 그러나 여기서 수익적 지출은 비용으로 처리한다는 뜻이다. 이게 비용. 수익이 아니에요. 비용으로 처리한다. 처비가 아니라 비용 처리. 개정 과목은 뭐냐면 수선비 아니면 차량 유지비. 차량 같으면 차량 유지비, 건물이나 비품 같으면 수선비로 처리하면 돼요. 개정 과목이 수선비라는 비용 개정 과목을 사용합니다. 자, 수익적 지출은 뭔가 한번 설명 볼까요? 유형자산을 취득한 후에 발생하는 지출이 원상회복. 원상회복은 뭐냐면 만약에 자동차를 예를 들어볼까요? 자동차가 오랫동안 자동차를 운행하면은 타이어가 막 달죠. 그러면 원상회복 시켜야죠. 타이어를 새 타이어로 바꿔야 안전하게 운행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원상회복입니다. 기계장치 같은 경우도 기계를 오래 사용하면은 그럼 뭐 벨트가 만약에 있는 그런 기계라면 벨트도 오래 사용하면 마모가 돼요. 마모. 그 고무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럼 벨트도 느슨해져 가지고 새 걸로 바꿔줘야 돼요. 그게 원상회복이에요. 건물로 같으면 건물을 처음에 새로 지었을 때는 바깥이 겉이 외벽이 깨끗하겠으나 오랫동안 되면은 건물이 말이죠. 밖에 매연이라든가 비바람 맞고 눈 몰아치면 건물 외벽이 더러워집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얼룩지고 하니까 중간중간에 페인팅을 새로 해주죠. 이런 것이 원상회복이에요.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능률유지도 비슷한 말이에요. 수선유지 이러한 성격의 비용이 단기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개정 과목은 수선비. 근데 차량은 차량 유지비가 된다. 자, 밑에 예가 나옵니다. 수익적 지출은 건물의 도색, 유리창이 교체해 주는 거, 유리창이 깨지거나 더러워지면 교체해 주죠. 또 소모된 부품을 교체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은 수선비로 처리해야 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유형자산을 취득 후 지출하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산으로 처리하는 내용, 또 하나는 수선비로 처리하는 내용. 두 가지. 성격을 잘 분류하셔야 돼요. 그런데 잘못 분류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잘 구분해야 되는 이유. 수익적 지출이든 자본적 지출이든 아예 그냥 지출로 떨면 되지. 그거 뭐 큰 문제가 있느냐? 큰 문제가 있어요. 예. 돈만 맞춰도 되는 게 아니에요. 수익적 지출로 처리했다는 건 비용 처리했다는 거고, 자본적 지출을 했다는 것은 자산 처리했다는 거예요. 이게 큰 차이를 나타내요. 어디에? 재무제표에. 이거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특정한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느냐, 아니면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느냐에 따라 기업의 재무 상태하고 경영 성과는 크게 달라진다. 즉, 수익적 지출로 처리해야 할 것을, 이게 뭐예요? 수익적 지출이 비용이라고 그랬죠? 비용으로 처리해야 할 것을 자본적 지출, 이게 자산이죠? 자산으로 처리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비용은 줄어들고 자산이 늘어버리고, 비용이 줄어들면 이익이 커져버리겠죠. 그래서 그 사업연도에 이익이 과대하게 계상이 된다. 이거. 이익이 너무 커진다. 이거. 그래서 분식회계를 하려고 마음먹은 회사라면은 작정을 하고, 올해는 분식회계 좀 해서 수익을 좀 늘리고 싶다. 그래야 되겠다 하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회사는 어떻게 할까요? 공장이 뭘 고칠 때마다 전부 자본적 지출로 처리해. 예. 기계를 고쳤는데 전부 기계장치야. 예. 배아름 바꿔주고 벨트 교체해주는 것도 전부 그냥 기계장치. 그러면 자꾸 자산이 늘고 비용은 발생이 안 돼. 그럼 그 해에 이익이 그만큼 많아진다. 이익이 과대하게 나온다. 비용은 적어져. 뿐만 아니라 유형자산이 과대하게 되죠. 왜? 비용 처리할 걸 자산으로 처리했잖아요. 그래서 자산이 과대하게 부풀려지는 겁니다. 자, 반대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해야 할 것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했다면, 네, 이거는 이제 정반대의 경우죠. 자본적 지출, 자산 처리해야 할 것을 수익적 지출, 비용으로 처리했대요. 예. 그렇다면 이익이 너무 작아집니다. 이익이 작아지면 또 이익도 작아지고 유형자산도 작아지죠. 예. 이익이 작아지면 세금도 적게 내죠. 이익이 작아지면.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경우는 말이죠. 밑에 있는 경우는 경영과 소유가 분리되어 있지 않는 작은 규모의 기업이고, 은행에 가서 돈 빌릴 일도 없다. 예, 은행에 가서 뭐 돈 빌려주세요, 차입, 이렇게 뭐 아쉬운 소리 할 것이 없어요. 그러면 세금 적게 내려고 자꾸 이렇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 자본적 지출을 처리하면 이익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난 세금 내기 싫어. 그러면 이익을 줄이려고 전부 수익적 지출, 다 비용 처리해버려요. 비용을 너무 과대하게 처리하는 거죠. 그러면 법인세 차감전 이익이 줄어가지고 경영 성과가 안 좋게 나와요. 이익이 너무 많이 나겠다 싶으면 일부러 그렇게 조정하는 회사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익을 좀 줄이기 위해서. 그러나 아쉬운 회사는 뭘까요? 이익이 영원해서 안 나요. 이익을 좀 내고 싶어, 제발. 서류라도 어떻게 잘 만들어서 이익을 낼 수 없겠나 고민한 끝에 우리 공장의 모든 연간 그 수리하고 하는 이런 비용을 좀 자산 처리하자. 자산으로. 그러면 이익이 좀 좋게 나와요. 그래서 아쉬운 회사라는 건 뭐예요? 우리 회사의 경영 성과표를 가지고 와서 은행에서 운영자금이 항상 딸리니까 차입을 계속 해야 돼요. 올해도 빌려야 되고 내년에도 빌려야 돼. 그러면 그동안 성과가 좋게 나와야 그 서류를 갖다 냈을 때 자꾸 대출해주는 금액이 높아지게 나오죠. 높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회사가 많아요. 이렇게 하는 회사가. 주로 큰 기업이었어요. 자, 그 밑에 있는 표 이거 좀 이해하셔야 돼요. 복잡해 보이지만 이 원리를 이해하신다면, 자, 수익적 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잘못했다. 자, 이 말은 비용을 자산으로 잘못 처리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자산은 과대, 비용은
화소. 비용이 작아지면 이익이 커져버려요. 두 번째, 반대의 경우입니다.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했어요. 자본이 자산입니다. 자산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비용 처리했다 이 말이에요. 비용 처리. 그러면 자산이 줄어들어요. 화소. 비용은 커져요. 그러면 이익은 비용하고 반대니까 과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도 문제를 많이 낼 수 있으니까요. 이걸 좀 이해하시고. 그러면 이제 유형자산에 우리가 어디까지 했느냐? 취득 후 지출에 관한 거, 자산 처리하는 자본적 지출과 비용 처리하는 수익적 지출을 우리가 공부했다 이겁니다. 예. 뭐 회계 처리하는 것은 이제 뭐 수선비면 차변의 수선비, 현금 줬으면 대변의 현금 이렇게 분개하면 돼요. 자, 이제 유형자산은 그 다음에 뭘 배워야 되냐면 감가상각하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감가상각.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이게 아주 핵심입니다. 유형자산 공부에. 유형자산은 말이죠. 우리가 저 공기청정기를 80만 원에 샀다. 올해 80만 원으로 비용 처리를 안 해요. 왜 80만 원에 샀으면 비용 아닌가? 아까 그랬죠? 저건 비품이라고. 자산으로 잡아요. 차변의 자산 80만 원, 대변에 현금으로 샀으면 현금 80만 원. 그러면 자산이 증가하고 자산 감소했네? 올해 비용이 하나도 발생 안 했어요? 저거는 감가상각이라는 방법으로 비용 처리해요. 감가상각이라는 방법은 어떤 걸 말하느냐? 여기 설명이 나옵니다. 유형자산은 사용하거나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물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그 가치가 감소하게 되는데 이것을 감가라고 불러요. 가치가 감소한다 이거죠. 감가. 이러한 현상을 측정해 가지고 얼마치가 감가가 됐을까 측정해서 유형자산의 사용기간 동안 비용으로 배분하는 절차를 감가상각이라고 한다. 이게 감가상각의 정의예요. 감가상각이라고 한다. 무엇을? 유형자산 취득원가를 여기다가 이 속에다가 취득원가를 이렇게 넣을까요? 취득원가를 자, 그러면 이제 취득원가를 요 앞에 넣어서 한번 말을 만들어 볼게요. 취득원가를 유형자산의 사용기간 동안 비용으로 배분하는 절차. 그거를 감가상각이라고 한다, 이거. 네. 자, 그러면 제가 저거를 80만 원을 샀다고 그랬습니다. 공기청정기. 그러면 취득원가가 지금 80만 원인 거예요. 취득원가 80만 원. 자, 요 80만 원을 사용기간 동안, 자, 사용기간 4년이라고 보겠습니다. 4년. 4년이면 저게 고물 될 것 같아. 그러면 4년 동안 배분하여, 자, 80만 원을 한번 4로 나눠볼까요? 그러면 1년에 20만 원이죠? 예. 그래서 배분이라는 건 1년에 20만 원씩 배분해서 비용 처리한다 이거예요. 여기 감가상각비로 비용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용으로 배분하는 절차, 이것을 감가상각이라고 그래요. 취득원가를 사용기간 동안 비용으로 배분하는 절차가 감가상각인데, 간단히 말하면 80만 원 주고 공기청정기를 샀다. 사용기간이 4년이다. 그러면 4로 나누면 1년의 비용은 20만 원이다 이거예요. 그럼 비용 처리하려면 회계 처리해야죠. 그래서 밑에 이제 감가상각비를 계산해 가지고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밑에 나와요.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사용을 했어도 감가상각을 안 하는 게 있어요. 그 밑에 나오네 이게. 토지.
토지 땅이죠. 토지는 사용을 했다고 그래서 그 무슨 경제적 가치가 떨어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예. 이 토지가 작년에는 새거 토지였는데 지금 올해 1년 지나가지고 가치가 하락했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죠. 오히려 작년에 100원 주고 땅을 샀으면 올해 지금 가격이 올라 있을 거예요. 예.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서 지금 고민이잖아요. 대한민국 정부가. 이 땅값보다는 지금 집값, 아파트 값이 안 잡혀가지고 지금 대통령 인기도가 떨어지고, 예, 지금 난리가 났어요. 예,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자, 토지는 말이죠. 토지는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감가상각을 안 하는 거예요. 회계에서도. 자, 건설 중인 자산은 건물은 합니다. 건물은 사실 오래되면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낡은 건물이잖아요. 새 건물 지어보세요. 다 그걸로 이사가지. 예. 사무실에 새 들어 산다 보세요. 사무실을 임대해서 쓰는 회사가 있어요. 지금 우리 회사가 여기 있어요. 예. 근데 가격이 똑같은 가격이면 옆에 새로 진 건물이 하나 있어. 깨끗해. 거기는. 다 이사가겠죠, 그걸로. 그러니까 오래된 건물은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건물은 감가상각을 하지만 이건 안 해요. 건설 중인 자산. 왜 그러냐면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건 아직 취득원가가 확정이 안 됐어요. 감가상각을 할 수가 없어. 취득원가가 얼마인지 계속 지금 취득원가가 계속 지금 증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두 개는 감가상각을 안 해요. 토지하고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의 제외. 나머지는 다 감가상각합니다. 자, 그러면 감가상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해요. 감가상각 대상금액. 첫째, 감가상각 대상금액. 아까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 대상금액을 알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머지는 다 감가상각 대상금액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빼면 그게 감가상각 대상금액이에요. 자, 취득원가는 구입한 가격이고 잔존가치는 뭐냐? 여기 설명 나옵니다. 잔존가치라는 건 이거다 이거예요. 잔존가치는 자산을 내용연수 동안 내용연수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사용하였다고 가정하여 처분 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예, 잔존가치는 맨 나중에 처분하면 받을 수 있는 거. 예, 받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네, 기계장치 같으면 이제 그 기계장치를 구성하고 있는 그 구조물 자체가 철물이기 때문에 기계가 다 제 기능을 못해도 그 철물만 팔아도 어느 정도 가치가 있죠. 그러나 예를 들어서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 저런 건 내용연수 다 돼서 이제 못 쓸 정도가 된다 그러면 저거 누가 잘 안 사갑니다. 예, 오히려 저걸 폐기물로 내놓으면 비용이 더 나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잔존가치는 있을 때 그것이 처분 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확실하면 정해놓으면 돼요. 대부분은 제로예요. 잔존가치. 자, 감가상각 대상금액은 취득원가 빼기 잔존가치다. 이걸 알아야 되고, 두 번째, 감가상각 기간을 정해야 돼요. 몇 년에 걸쳐서 비용을 배분할 것이냐. 그게 내용연수죠. 몇 년에 걸쳐서 비용으로 배분할 것이냐. 이게 내용연수. 이 내용연수는 사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뭐 5년, 10년, 20년 이렇게 정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감가상각 방법을 정해야 돼요. 감가상각 방법. 우리 회사의 유형자산은 어떤 방법으로 감가상각을 하겠다. 예를 들면 정액법으로 하겠다. 정률법으로 하겠다. 연수합계법으로 하겠다. 또는 생산량 비례법으로 하겠다. 이게 감가상각 방법은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정액법, 정률법, 연수합계법, 생산량 비례법. 이걸 정해야 돼요.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이 감가상각 방법의 계산 방법,
그리고 회계 처리하는 방법 이렇게 이어서 공부하겠습니다. 감가상각 방법의 계산 방법, 그 다음에 회계 처리하는 방법. 네. 다음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 제가 몇 페이지 할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 페이지 수 잘 62페이지 접어두시고요. 여기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이 했습니다. 네.